올해부터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영향으로 앞으로 3, 4년 뒤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아간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세로 해양 생산 설비에 대한 입찰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근검절약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카드사들도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앞으로 3, 4년 뒤엔 서울 아파트값 하락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인데요. 개발이익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줄어들고 거래가 감소해 결국 아파트값 상승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얘기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감정원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영향으로 3, 4년 뒤쯤엔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란 관측을 내놨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3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 단지를 허물고 새로 지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최대 50%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은 지난 2006년 9월 2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됐고 이후 유예됐다 올해 재시행됐습니다. 감정원이 과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전후로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을 분석했더니 시행 직전 아파트값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2005년 8.6%, 2006년 23.4% 급등했습니다. 이후 3년간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작된 3년 3개월여 만인 2010년부터 서울 아파트값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유예된 2013년부터 서울 아파트값은 하락폭을 만회하더니 2014년부터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감정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이후 가격 상승이 둔화된 것처럼 올해에도 과거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사례처럼 서울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경우 2020년에서 2021년쯤엔 아파트값 하락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한편 이날 감정원은 올해 주택 매매 가격이 0.3% 올라 지난해보다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도권은 0.8% 오르고 지방은 0.7% 하락해 양극화도 여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 총협회, 민주노총을 차례로 만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업계 화두인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계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았습니다. 혁신 성장의 기반을 중소기업에 두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좋은 고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만남의 목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우려와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새해 초부터 총력전을 펼치듯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경영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용 유지와 소득 향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근로시간의 단축 등 중소기업의 사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고용과 소득 향상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 중소기업계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서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 등 업계 현안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 시 주 최대 8시간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대기업 기술 탈취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협동조합의 공동판매 합법화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여당은 일자리 안정자금, 상가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문제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는 핵심 주체인 중소기업의 지원과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영입니다. 유가가 최근 오름세를 타면서 바다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해양 생산 설비에 대한 입찰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안팎에선 유가 상승으로 인해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가 해양 설비 발주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중공업의 남준호 신임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수주 목표인 82억 달러를 달성해 2019년에는 매출 7조 원, 그리고 흑자 전환에 성공하겠다고 공격적인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의 가장 큰 배경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유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의 경우 지난해 6월 40달러 선에서 현재 배럴당 65달러에 근접한 상황이고, 북해산 브렌트 역시 지난해 40달러대에 머물렀지만 이미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연말까지 8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유가 상승은 수주 절벽으로 실적 악화에 허덕이고 있는 조선업계의 희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바다에서 원유를 시추할 수 있는 해양설비 발주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베트남 국영석유 회사가 베트남의 푸꾸옥에서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FPSO를 조만간 입찰에 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모는 15억 달러, 한화로 1조 6천억 원에 육박하는 계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스타토일사는 최근 삼성중공업의 FPSO의 상부에 설치되는 생산 설비에 대한 입찰을 제안했습니다. FPSO의 하부인 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싱가포르 조선사와 계약을 마친 만큼 생산 설비에 대한 부분을 삼성중공업에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쉐브론이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뒤 지난해 취소한 로즈뱅크 FPSO에 대한 재입찰도 진행 중입니다. 쉐브론은 국내 조선사에 이미 입찰 초청서를 발송했고, 조선사들은 입찰 금액과 건조 기간 등을 담은 제안서 제출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주 절벽에 허덕이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에게 해양설비 발주가 한 줄기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최근 경기 불황 속에 근검절약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카드사들도 이를 틈타 절약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각종 카드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불경기 속에 짜다와 재테크를 합친 짠테크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돈을 아끼는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카드사들도 적절한 소비를 누리면서도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카드의 제로 시리즈는 할인과 적립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전월 카드 사용 실적이나 혜택 제공 한도, 횟수 등 복잡한 조건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카드 이용 금액의 1%를 M포인트로 돌려줍니다. 특히 모바일형 카드는 온라인 쇼핑에 특화된 상품으로 6대 온라인 쇼핑 업종에서 결제 시 1.5%포인트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신한카드의 D카드는 할인점과 편의점, 이동통신 등에 한해 당월 고객이 가장 많이 이용한 영역에서 최대 3.5%를 적립해줍니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에서 송출금 및 거래 수수료를 면제받고 가입 축하 포인트와 주유 포인트 적립 및 택시비 할인 등 부가 서비스도 있습니다. 롯데카드의 올마이 리빙카드는 생활비 5%를 할인해줍니다. 통신비와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요금, 전기세는 월 1회씩 할인해줍니다. 외국어와 컴퓨터 등 학원 업종과 유치원 어린이집, 서점도 동일하게 할인이 적용되며 대형 할인점은 물론 의료비와 교통비, 편의점 이용 금액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하나카드는 이용 금액에 따라 하나머니를 주는 원큐 카드를 내놨습니다. 리빙카드로 주유비나 학원 강습비를 결제하면 월 최대 2만 하나머니를 줍니다. 마트나 백화점에서 쇼핑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2만 하나머니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과 통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면 각각 최대 1만 하나머니를 제공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2만 가구가 넘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임차인을 모집합니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2만 108가구입니다. 수도권에서만 총 9개 단지 17,678가구가 임차인을 찾습니다. 서울 2개 단지 3,303가구, 경기 5개 단지 3,499가구, 인천 2개 단지 1,885가구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개봉역 센트럴빌 레우스, 힐스테이트 봉담 등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공급됩니다. 인천 10정 2구역 더샵, 이편한 세상 청천이 등 5,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도 있습니다. 지방에선 대구, 경남, 김해 등에서 4개 단지 2,421가구가 선보여집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벤처기업 수출액이 2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벤처기업 수출액은 198억 5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9% 증가했습니다. 2014년 167억 달러로 전년보다 9.5% 증가한 뒤 해마다 규모가 늘어나면서 2016년엔 180억 5,600만 달러로 종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벤처기업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건 중국과 베트남, 미국 등 주요국 수출이 선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벤처기업의 대중국 수출액은 50억 7,200만 달러로 전년보다 7.3% 증가했습니다. 베트남 수출도 27억 8,200만 달러로 작년보다 39% 급증했고 미국 수출도 25억 4,100만 달러로 작년보다 4.9% 증가했습니다. 국내 주요 공공기관 가운데 초임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과학기술원으로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취업포털 자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8개 사업부문 114개 기관의 평균 초임 연봉은 3,465만 원이었습니다. 분야별로는 금융 분야가 4,16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연구교육과 에너지, 고용보건복지, 산업, 진흥, 정보화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기관별로는 한국과학기술원이 5,059만 원으로 유일하게 5천만 원 이상이었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산업은행과 IBK 기업은행이 나란히 4,600만 원으로 공동 3위였습니다. 자발리오 공공기관 채용정보 디렉터리북에 공개된 올해 주요 공공기관 채용 규모는 총 9,410명이었습니다.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가 지났는데도 가입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 작년 연말 현재 34만 5,29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60세에 도달했으나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할 때 65세가 될 때까지 본인이 자발적으로 계속가입해 노후연금을 받는 장치입니다. 또 2017년 12월 말 현재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32만 7,7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많이 되는 기업일수록 정보 전파 속도가 빨라 주가 급락 위험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천향대 김민수, 권혁준 교수팀은 기업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부정적 정보가 갑작스럽게 시장에 유출될 경우 급격한 주가 하락이 발생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연구진은 2007년에서 2014년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제조업 기업의 주가를 연도별로 분석해 총 5,180개의 표본을 만들었습니다. 검색량 지수 산출은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의 검색 통계 서비스 네이버 트렌드를 이용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가 급락이 가장 많았던 2008년의 평균 검색 지수는 15.77, 최대 검색 지수는 36.54를 기록해 조사 기간 중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주가 급락이 가장 적었던 2009년의 평균 검색 지수는 18.45, 최대 검색 지수는 45.12로 조사 기간 내 평균 수치를 웃돌았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NHN 엔터테인먼트가 자회사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OK코인 코리아에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협의 중입니다. LG화학은 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 면역질환 치료에 쓰이는 엠브렐 바이오시밀러가 일본 후생 노동성으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셀트리온의 작년 영업이익이 5,174억 원으로 전년보다 104.7%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은 8,289억 원으로 43.5% 늘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카카오페이의 선직불 결제 카드인 카카오페이 카드가 정식 출시된 지 9일 만에 10만 장 발급을 달성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새 얼굴 제2여객터미널이 문을 열었습니다. 연간 1,800만 명의 여행객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더 크고 넓어졌다고 하는데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이모저모, 오늘 센즈라이프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약 5조 원을 투입해 건설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바로 어제 개항했습니다. 제2여객터미널의 연간 여객 처리 능력은 1,800만 명인데 기존의 1여객터미널을 포함하면 인천공항의 총 여객 처리 능력은 7,200만 명에 달합니다. 개항 첫날인 어제 이 터미널에서는 출발 117편, 도착 117편으로 총 234편의 여객기가 5만여 명의 승객을 태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이 터미널은 면적이 여의도공원의 20배에 달합니다. 총 면적은 1터미널보다 작지만 승객이 머무르는 공간은 더 넓습니다. 보안 검색과 탑승 수속 지역 등을 1터미널보다 2.4배 넓게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제1여객터미널보다 사람이 적어서 좀 수속하기도 편하고 환산해서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 터미널로 가는 방법은 1터미널과 마찬가지로 버스, 공항철도, 자가용 등이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이 터미널을 찾아갈 때는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따라가다가 제2여객터미널 이정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진입하면 됩니다. 이정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헷갈릴 염려가 없습니다. 버스와 공항철도를 이용할 때에는 1터미널 다음에 있는 제2여객터미널 정류장에서 내리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가야 할 터미널 자체를 헷갈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터미널에서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프랑스와 KLM 등 4개 항공사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4개 항공사 비행기를 타는 승객이라면 반드시 이 터미널을 이용해야 하고 아시아나 항공과 저가 항공사 등을 이용한다면 1터미널로 가야 합니다. 특정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의 비행기 좌석을 자사 항공편명으로 판매한 공동운항편, 이른바 코드셰어를 이용하는 승객은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한항공에서 항공권을 샀다고 해도 진에어가 운항하는 비행기를 탄다면 제1터미널로 가야 합니다. 미리 받은 전자항공권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용 터미널과 항공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을 잘못 찾아갔다면 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1에서 2터미널 간 무료 셔틀버스를 타거나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터미널 간 셔틀버스는 2터미널 3층 5번 출구에서 탈 수 있고 1터미널에서 2터미널까지는 약 15분, 2터미널에서 1터미널까지는 18분 정도 걸립니다. 출국이 임박해 터미널을 잘못 도착했다면 안내 데스크에서 I'm late 카드로 불리는 오도착 여행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카드가 있으면 전용 통로나 긴급 수송 차량을 통해 우선 수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터미널의 입국장은 1층, 출국장은 3층입니다. 3층 출국장 중앙에는 62대의 셀프 탑승권 발급기가 있습니다. 설치 대수는 1터미널보다 적지만 이용객 수를 고려하면 처리 능력이 1터미널의 2배로 높아졌습니다. 유인 카운터에서 3분 이상 걸리는 탑승 수속이 셀프 발급기를 이용하면 1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자동 수화물 위탁 시스템인 셀프 백 드롭기도 34대를 설치해 탑승 수속 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 터미널 지하 1층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환전소뿐만 아니라 의료센터, 캡슐 호텔도 있어 이용객의 동선을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또 셔틀버스와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티켓 발권소와 승차장도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터미널에는 없는 2터미널만의 특징으로 5층 홍보전망대가 있습니다. 활주로가 한눈에 보이는 홍보전망대에서는 인천공항의 역사에 대한 소개와 가상현실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전망대가 생겨서 너무 좋고. 이 터미널은 올해 말 다시 확장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2023년이면 인천공항은 연간 1억 명의 여행객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행객의 편의에 초점을 맞춰 새롭게 탄생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 야외에서 숨을 쉬기가 불편할 정도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계속해서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 오전까지 전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한때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대한절기인 내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주말 동안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정도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고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도는 새벽 한때 약한 빗방울 또는 눈이 날릴 때가 있겠고요. 이후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강원 북부 산간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과 한낮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눈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중반에 찾아오는 강한 한파에 대비를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